중요한 중년 전립선을 지켜라. 미용의학과 전문의 김명 선생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전립선 비대증은 60대 남성의 60%, 70대는 70%, 그리고 80대에서는 무려 80%가 겪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게 흔해요. 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건강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또 전립선 환자들은 소변을 봐도 본 것 같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화장실도 더 자주 가게 돼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전립선 문제,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 건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커지긴 하는 것 같은데 뭘 말하는 건가요? 어떤 질환인가요?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질환인지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환 앞에 서 있는 분비샘이라는 뜻의 전립선은 무게가 약 20g, 밤톨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위치는 방광하고 요도, 그러니까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이어주는 자리에 있는데요. 전립선은 남성에만 있는 장기로 사정과 발기, 배뇨에 모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변과 정액이 지나가는 아주 교차로 같은 곳인데요. 이제 전립선이 점차 이제 커지게 되면서 이 요도를 압박을 하면 이제 배뇨 장애가 생기는데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소변길을 좀 막는 거네요, 그럼. 맞습니다. 나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우리 몸의 보통 장기들은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청장년기에 가장 이제 활발하게 기능을 하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고 퇴화가 됩니다. 우리 근육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죠. 태어날 때부터 근육은 점점 커지다가 청장년기에 이제 최고치를 찍고 중년 이후부터 이제 근육이 점점 빠지게 되죠. 근데 하지만 이 전립선은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태어날 때는 완두콩처럼 아주 작지만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된 뒤부터 20대 후반까지는 매년 조금씩 커져서 한 알밤 크기, 약 20cc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30세 이후부터는 또 매년 0.5cc씩 천천히 자라나요. 그러니까 즉 점점 커지는구나. 전립선은 남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커지는 장기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보통 근육도 줄고 퇴화가 되면서 뭔가 되게 작아지는 것들만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쟤는 왜 커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90% 이상이 고환에서 만들어져요. 이 호르몬은 이제 남자다움을 유지하고 또 활력을 챙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전립선의 성장도 촉진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남성 호르몬의 양은 좀 줄어듭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전립선 조직이 그동안 호르몬에 노출된 시간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즉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조직이 남성 호르몬에 장시간 노출이 돼서 전립선 비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립선 비대 때문에 이렇게 소변 넣을 때 불편한 배뇨 장애가 생기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 증상이 그러면은 배뇨 장애밖에 없는 건가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낮에 한 8번 이상 화장실을 자주 가는 빈뇨, 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을 줘야지만 소변이 나오는 세뇨, 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 또 소변을 보고 나가지고 팬티에 한두 방울 이렇게 묻는 요 점정, 그리고 소변을 좀 참기가 어렵고 가끔 지리기도 하는 절박뇨 등이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자꾸 봐야 되는 야간뇨 등이 이 전립선 비대증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적어도 하룻밤에 소변을 보러 2번 이상 일어나게 되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0세 이상의 중년 남성분들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 중에서 한두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비뇨기과에 한번 들려서 전립선에 대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나요?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가장 먼저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잔뇨가 남으면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이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요로 감염이 또 생기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로결석의 위험성도 커집니다. 또 이게 잔뇨가 지속적으로 남으면 방광에 결석, 돌이 생기고 그 돌이 전립선을 자극하고 손상을 시켜서 혈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고 또 소변을 보고 싶어도 전혀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요폐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이 급성요폐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소변줄을 차셔야 되고요. 또 소변이 이렇게 뒷방향으로 향하는 소변 역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콩팥에 손상을 줘서 콩팥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진짜 합병증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도 자꾸 늘어나서 결국 방광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방광이 이제 수축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소변을 보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소변줄을 차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전립선 비대증 초기에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남자들은 병원 가면은 어떤 검사하나요, 이런 거? 궁금해요. 모르니까. 우선 이제 전립선 비대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면 이제 소변 불편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는 설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간 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소변에 방광에 남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이렇게 묻는 식이에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뭐 전혀 없었으면 0점, 5번 중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1점, 2번 중에 한 번 이해하면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형식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 진단표를 노윤우 이영주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혹시 점수가 몇 점 나오셨나요? 네, 점수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하겠습니다. 저는 12점 나왔습니다. 12점. 네. 오. 저는 이거 하기 전에는 사실 이거 한 0점 나오겠다. 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근데 해봤더니 저도 11점 나오는 거예요. 두 분 다 10점이 약간 넘었어요. 보수적으로 쓴 겁니다. 이게 사실. 네, 너무 솔직히 쓰신 것 같아요. 예, 솔직해야죠. 그러면 여기 제일 네. 젊은 분도 계시고. 예, 전 뭐 그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몇 번 일어났습니까는 그 뭐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하는 건가요? 네, 해야지. 한 번 일어났지. 한 번 일어났어. 아이 그게 걸리네 자꾸. 빵점 맞을 수 있었는데. 1점입니다 1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점수를 작성해 보면은 이제 0에서 7점인 경우는 경증, 8에서 10점인 경우는 중등도, 20에서 35점인 경우는 중증으로 분류를 하고, 점수가 한 8점 정도가 넘어가면 이렇게 중증도 이상이니까 이때부터는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걱정되실 수도 있겠어요. 중등도예요 중등도. 예. 병원이 어디예요? 아유, 그러면은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소변 속도 및 잔뇨 검사, 이제 배뇨일지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우선 이제 소변 속도 및 잔뇨 검사는 당일 검사가 가능한 아주 간편한 검사고, 이제 검사실에서 소변 나오는 속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다 소변을 보면서 다 볼 때까지 걸리는 시간, 또 최대 소변 속도를 측정을 하고, 배뇨를 한 직후에 이 방광에 남아 있는 소변량을 초음파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뇨일지 검사는 환자한테 이제 배뇨일지를 나눠주고, 다음 병원에 방문하기 한 3일 정도 전부터 소변을 본 시간과 양, 그리고 이제 그때 느낀 증상들을 간단히 이제 적어오게 합니다. 이 배뇨일지를 보면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뭐 단순한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지, 또 뭐 원인과 초기 치료 방법,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이유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작성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이 소변 불편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좀 첫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해도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네. 그러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은 아주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은 약물 치료하고 수술적 치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물 치료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또 효과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 이제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알파 차단제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약제이고요. 그러니까 전립선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근육인 이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로 방광 출구의 막힘을 풀어주게 되죠. 근데 복용할 때 좀 주의점이 있는데 이 알파 차단제가 혈압을 좀 낮춰주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고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는 그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약을 좀 처음에 드시고 났는데 어지럼증이 생기면 이제 바로 투약을 중단하고 담당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요게 약하고 보조제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근데 약을 막 먹어도 좀 차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이게 약이 효과가 없으면 이제 수술 같은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수술은 뭐 입원도 해야 되고 마취도 해야 되고 절차가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수술보다 좀 더 간단한 치료인 시술 같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전립선을 묶어서 소변 출구를 넓혀주는 전립선 결찰술, 또 전립선 조직 안에 이렇게 수증기를 방출해서 전립선 조직을 축소하는 수증기용 경요도 전립선 기화술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뭐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 입원 없이 당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수술에 비해서 또 출혈 요실금도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 치료 효과는 수술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대부분의 시술이 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서 치료비가 아주 비싸다는 그런 좀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심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전립선 이야기를 해봤는데 질문이 들여왔어요. 이분은 좀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혹시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이게 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이런 이야기 많이 있던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이게 암하고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다고 해서 전립선 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어떻게 보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네, 하지만 전립선 암은 뭐 유전적인 요인, 뭐 남성 호르몬, 고기나 기름진 음식 같은 그런 특정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이제 변하는 병적인 변화인데 전립선이 크다고 해서 전립선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 두 질환은 완전히 이제 다른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두 질환의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변 불편 증상이 생겼을 때 이건 내가 무조건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없으셨던 소변 불편 증상이 생기셨다면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찰을 받아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립선에 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전문의 김명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